이번 시간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클라우드 기반 자율협력주행센터 개발 및 실증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례 소개를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박사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율협력주행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탁세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브리웨어 행사에 사례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일 부족하지만 그간의 제 경험을 담아 도움이 되는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사님, 사례 소개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역할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례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박사님, 연구원 소개와 함께 근본 사업까지 한 번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약 160개의 과제를 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교통 및 물류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주행뿐만 아니라 신규 모빌리티, 광역교통, 도로교통,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례 소개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인 자율협력 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는 대중교통 부분 자율주행 기술 최초 연구 개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본 개발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도심에서의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 구축,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범위가 다소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 통신, 센터, 서비스 앱 등 실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합하여 교차로 신호 협력 서비스, 경로 변경 서비스 등 1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의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BRT 구간과 일반 지선 구간에서 대형 버스와 중소형 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대형 버스는 세종시의 BRT 구간을 순환하여 운행하였으며 중소형 버스는 도심부의 지선 구간을 순환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승객들은 대형 버스와 중소형 버스 간 환승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과제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약 10km의 도심 구간에서 자율협력 주행과 관련된 10여 가지의 기술을 실증 운행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전체에 대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지만 금일은 시간 관계상 자율협력 주행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VTX 통신 기반의 교통상황 판단 속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곳과 도로처럼 주행 시가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 주행상의 위험 상황에서 전방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프라 검지 시스템을 통하여 센터에서 적정 권장 속도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특히 주행을 하다 보면 중앙정류장 주변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율협력 주행 버스는 센서에만 의존한 대응보다는 이처럼 주변 인프라의 보행자 검지 시스템을 통하여 센터에서 적정 권장 속도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네,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의 역할과 이번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V2V, 즉 차량과 차량 간의 자율주행만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전에 이번 사업은 V2X 개념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VTX, 즉 차량과 모든 사물 간의 자율주행 개념은 종사자분들이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 개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VTX는 단시간 설명으로 끝날 수 없는 주제라고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개념 정리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VTX 통신은 자율주행 차량이 센서만을 기반으로 주행했을 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상황, 역광의 상황에서는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조건뿐만 아니라 버스의 경우 차내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속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VTX 통신을 활용하게 된다면 센서 인지 범위 밖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차량에게 전송할 수 있고 차량에서는 전방의 위험 상황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주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의 사례가 이러한 VTX 통신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제 본격적인 사례 소개로 들어가세요. 이번 사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아도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이벤트 허브,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코스모스 DB,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브릭스와 머신러닝, 그리고 결과 시각화를 위한 파워 BI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선택된 데에는 그만한 필요와 요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애저 서비스들의 활용에 대해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에서 차량의 시스템을 제어한 센터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키텍처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버스의 데이터 및 기타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1차적으로 이벤트 허브에 수집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추후에 빅데이터에 활용되기 위해서 블록 스토리지의 원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는 개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처리됩니다. 데이터 처리에서는 애저의 세 가지 서비스가 주로 활용되는데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스트림 어널리틱스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및 권장 제한 속도의 제공과 같은 주요 프로세스는 애저의 펑션 앱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애저 데브옵스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손쉽게 수정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결과는 파워 BI를 통해서 리포팅 되었고 이를 통하여 관제센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을 애저의 기능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하면서 가장 편하게 사용했던 기능은 이벤트 허브였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익숙하신 분은 이벤트 허브의 장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프로미스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벤트 허브의 장점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방어벽 설정과 같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메시지 브로커의 설치를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설치 과정과 설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알고리즘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애저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클릭 몇 번이면 구축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시스템의 안정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저희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및 실전 과제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를 위해서 이벤트 허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율협력주행의 차량 데이터, 경로 정보, 안전 정보 등의 모든 실시간 데이터는 오른쪽 캡처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벤트 허브를 통해 수집 및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된 센서 정보 및 기타 정보들 또한 이벤트 허브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허브 다음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기존 시스템 대비 많은 편리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온프로미스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하드웨어 설치부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경험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오라클 서버를 구축하려고 할 때 하드웨어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DB 설정 등 다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보통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곤 했습니다. 애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저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 분석 목적의 원데이터는 블록 컨테이너에 저장하고 관계가 분명한 정제된 데이터는 포스트그레스QL에 저장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손쉽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애저 데이터베이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기능에 활용한 펑션 앱입니다. 펑션 앱은 거의 모든 데이터의 처리에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든지 권장 속도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해당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펑션 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쓰는 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상 머신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일이 작동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펑션 앱의 경우에는 이벤트 혹은 시간을 기준으로 프로세스가 돌도록 설정함으로써 제가 일일이 자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정말 클라우드 전문가 수준의 설명 아주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의 기술적인 장점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 특히 비용과 이용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초기에는 클라우드로 단순 이동만 했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 부담 정도만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박사님과 팀분들이 기존 이아스 기반의 인프라를 파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인프라 슬림화를 먼저 진행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고요. 뒤이어 수차례의 워크숍들과 함께 최적화를 진행하여 이후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사님의 땀과 노력이 가장 많이 배어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 경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매니저님. 사실 매니저님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이번 과제에서 클라우드에 저희 기술을 잘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애저 클라우드를 해당 과제에 적용하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업의 용이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로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전문 개발 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알고리즘 개발과 연구에 조금 더 익숙한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율협력조행 관제 시스템은 알고리즘만 개발하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하는 과업이었고, 이 부분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제가 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인 저도 쉽게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로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실제 적용한 결과는 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규모의 서버를 온프로미스 방식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프로미스로 유사한 규모의 서버를 운영하였을 경우 초기 투자 비용으로 약 7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이후 설비 유지 보상 목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어 총 12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규모를 클라우드에 적용한 저희 사례에서는 지출 비용을 약 2억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온프로미스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87%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클라우드의 탄력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과 처리 프로세스의 양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온프로미스 방식에서는 부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비를 기획하고 구축,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초기에 필요 이상의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활용할 경우 언제든지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초기에 굳이 필요 이상의 자원을 확보할 이유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의 이유를 연도별 부과된 금액의 추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자율협력적인 버스를 항시 운행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기에 테스트 기간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과제의 종료 시기에 다수의 버스가 집중 운행되고 있습니다. 애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부하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클라우드 활용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탄력적 대응이 펑션 앱과 이벤트 허브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손쉽게 가능했다는 것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편리함 중의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리함으로 인하여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펑션 앱, 스트림 어널리틱스, 이벤트 허브 등 애저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된 기능의 활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업무의 증가를 최소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본연의 업무인 알고리즘 개발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구축하는 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온프로미스로 구축한 서버의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온프로미스도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버의 규모 대비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7억 정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데에 안정성 향상을 위해 5억에서 7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만큼 금액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프레임을 기반으로 동일 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온프로미스 방식이 6.6%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같은 서버 성능만을 클라우드로 대처할 경우 차량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43.6%로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박사님. 전해주신 클라우드 전환 경과는 많은 분들에게 클라우드 선택에 확신을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서비스 기능들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
자율주행의 미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박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다음으로 관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표 기능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능 중 첫 번째는 자율협력주행 관제 기능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동영상은 실제 저희가 자율협력주행 차량을 관제하는 화면을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지도 하단부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비전 센서,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자, 차량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된 데이터는 관제센터에서 처리된 이후에 차량에게 전달되어 위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조금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생성되어 처리되는 메시지 중 중요한 정보는 맵 상단의 팝업 메시지로 알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크게 차량, 서비스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경로 변경 등의 차량 정보는 가장 좌측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이용자 요청 등의 서비스 정보는 중앙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고장 상황 및 안전에 대한 메시지는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인프라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 간의 완만한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과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외의 일반 버스 및 CITS 단말 차량의 정보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사고, 공사 등의 돌발 사항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수집하여 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VTX 통신을 통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제센터의 다른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센터 서버 운영 현황에서는 현재 센터의 주요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동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현재 센터의 주요 기능 등의 프로세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회전이 정지하며 맵 중앙 상단에 붉은색으로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자율주행 차량 운행 현황에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대형과 중소형 차량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인프라 운영 현황에서는 현재 도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면에는 라이더 센서 8개, 레이더 14개, CCTV 27개, VTX 통신 RSU 9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이를 운영 현황에서는 차량, 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몇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있는지, 운전자 제어권 전환은 몇 회 이루어졌는지 등의 핵심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약 현황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 몇 명의 이용자가 있는지, 서비스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등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좌측의 안전 모니터링은 인프라, 서버, 자율협력주행 차량, 관리장 등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VTX 통신 메시지 모니터링은 자율협력주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신 메시지의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각 차량의 5가지 통신 메시지가 잘 수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대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 기능은 강화학습 기반 자율주행 권장속도 추천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 서비스의 이름이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서비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Variable Speed Limit, 한국에서는 가변 속도 제한이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슬라이드의 왼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비가 오거나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때 속도를 미리 낮추게 하여 사고를 막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한 권장속도 추천 서비스는 도로에 이 같은 서비스들을 자율협력주행 차량에 맞게 변형시키고 고도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데이터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가변속도 제한 서비스는 관제센터에서 매니저가 상황을 판단한 후에 전광판에 가변속도를 표시하면 도로의 운전자가 시각으로 이를 인지한 후에 대응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본 사업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권장속도 추천 서비스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부터 도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고 전송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상황에 맞는 권장 속도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속도는 V2X 통신을 통하여 차량에게 전송되고 자율협력주행 차량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개발한 권장속도 추천 서비스는 기존의 가변속도 제한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상황에 대한 속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주변 차량 정보, 보행자 정보, 신호 정보, 사고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협력주행 차량에게 각 상황에 최적화된 추천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은 강화학습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권장 속도를 산출하였는지,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애저를 활용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가상머신을 활용하였지만 그 외의 산출은 펑션 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장속도 추천 서비스를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에 앞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100건에 적용한 결과 권장속도 추천 정보를 자율협력주행 차량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평균 약 38.3322%의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나에 대한 예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차를 했던 적용 전 사례와는 다르게 오른쪽이 적용 후 사례에서는 빨간불이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 없는 가속 행위를 줄이고 파란불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의 훈련 결과를 실제 차량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권장 제한 속도를 꾸준히 준수하면서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 제한 속도의 변화 원인도 같이 표출되게 하였는데 권장 제한 속도를 낮추는 이유가 전방의 신호 정보 때문인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때문인지 등의 원인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권장속도 추천 서비스를 실제 버스에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붉은색 선은 차량에 제공된 권장 제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적용 후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권장 제한 속도를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장 제한 속도의 제공을 통해서 왼쪽 적용 전 사례에서는 신호에서 정차를 2번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오른쪽의 적용 후 사례에서는 신호에 의한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적용 전 대비 적용 후에 해당 구간에서 약 64%의 연료 효율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권장 속도 추천 서비스는 연료 효율적인 측면과 함께 안전과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권장 속도 추천 서비스를 적용하였을 때 종방향 및 횡방향 감가속도가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횡방향 감가속의 경우 35에서 38%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긴 시간 소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하루빨리 실제 교통 환경에서 소개해 주신 서비스들을 정말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은 벗어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성과 공유 절차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박사님께서 일종의 자랑 아닌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구 후 연구자분들의 또 다른 업무 부담인 성과의 시각화, 공유, 그리고 협업 준비 등의 절차를 아예 자동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맞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연구자 입장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공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과 게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웹 디자인을 위해서 외부 발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사용한 것이 애저의 파워 BI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파워 BI를 활용해서 저희 사업에서 결과를 게시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 및 게시에도 파워 BI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지퍼의 공간 분석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는데 파워 BI의 장점은 이러한 게시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의 연계, 그래프 선정, 리포트 발간의 작업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 투자만으로도 다양한 결과를 게시하여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클라우드를 통한 자율주행 부분에 의미 있는 성과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탁세현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교통연구원의 클라우드 기반 자율협력주행센터 개발 및 실증 사례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박사님 사례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사례 소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까지의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에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좋은 연구 성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사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